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50대 후반에 들어선 가정주부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남동생 둘과 함께 친할머니 손에 자랐죠. 저희 친할머니는 전형적인 옛날분이셔서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짙으셨어요. 저희 동생들은 사내아이라 아주 귀하게 여기시면서 저는 남의 집 식구가 될 거니 살림이나 하라며 학교도 잘 보내지 않으셨죠. 그래서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친척 소개로 공장에 나가 돈을 벌게 되었는데, 그런 저에게 할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동생들의 도시락을 싸게 하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저도 학교에 가고 싶어 동생들 도시락을 싸며 울기도 많이 울었답니다. 그렇게 도시락을 싸놓고 출근하는 아침이면 등교하는 제 또래 여자아이들을 종종 보곤 했는데, 그 여자아이들이 입은 교복을 한없이 부럽게 쳐다봤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에 먹먹하게 남아있어요. 저는 20살이 되고 할머니와 동생들에게 서울에 있는 더 큰 공장에 취직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든 집을 나오고 싶었기 때문이죠. 집을 나와 하숙집에 방을 얻어 그렇게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저도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버는 돈에서 조금의 생활비를 매달 집으로 보냈죠. 물론 할머니는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받으셨고, 가끔 돈 들어갈 곳이 많다며 보내준 돈으로 부족하니 더 보내달라고도 하셨죠. 동생들이 잘 돼야 집안이 일어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할머니가 그러면 그러실수록 저 역시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혼자 힘으로 공부를 했어요. 3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바랬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검정고시에 모두 붙게 되었죠. 그땐 정말 제가 금방이라도 무언가 될 듯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대학은 등록금의 문턱이 너무 높아 그 이상은 욕심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최종 학력에 고졸이라고 쓸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해야 했어요. 당시 저에게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소설가는 글만 잘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퇴근하고 저녁때가 되면 책을 읽거나 습작을 했어요. 언젠가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꿈을 꾸면서요. 그 당시 새 책을 사는 게 부담스러워 멀리 있는 헌책방들을 다녔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었죠. 제 남편은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제가 책방에 갈 때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후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더니 어느새 전 남편한테 호감을 갖게 됐죠. 그 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책방에 갔고 책을 보는 척하면서 남편의 얼굴을 몰래 훔쳐보곤 했어요. 물론 매일 책 한 권씩 꼬박꼬박 사왔고요. 뭐라 말을 붙여보고 싶었지만 저에겐 그럴 용기는 차마 없었고 애만 태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온 책을 저녁에 읽고 있는데 책 안에 작은 메모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로 메모장을 펼쳐봤어요. 하지만 메모장 안엔 책 제목들만 여러 개 적혀있을 뿐이었죠. 먼저 책 주인이 적어놓은 메모장인가 보다 하고 저는 실망한 채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운영하는 헌책방에 갔어요. 그날도 책을 읽으면서 남편을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그날따라 남편의 행동이 조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저는 저 때문에 그런가 싶어 보던 책을 책장에 꽂아놓고 가게를 나오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제 뒤에서 저기요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 저는 놀라 대답했죠. 남편은 입술을 달싹거리며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다가 지난번에 추천해드린 책들 제가 챙겨놨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얼굴을 붉히지 뭐예요. 알고 보니 제가 이 앞에 사간 책에 들어있던 메모는
먼저 주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제가 좋아할 만한 책들에 제목을 적어놨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친한 책방 주인과 단골 정도로 친해졌고 얼마 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나이로 등단한 소설가였어요. 저는 저의 꿈을 이미 이룬 남편이 너무나 멋져 보였죠. 비록 무명이라 벌이는 없는 작가였지만 저는 아무 상관 없었어요. 원래 예술은 배가 고픈 직업이라잖아요. 그때 당시는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때라 돈은 제가 벌면 되고 책방도 운영하니 우리 두 사람 먹고 사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했었죠. 저는 은근히 남편의 청혼을 기다리면서 연애를 이어갔고 드디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날도 얼굴과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자기는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저랑 만나다 보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어느 프로포즈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을 해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부모님이셨어요. 솔직히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워낙에 완고하시고 깐깐하셨거든요. 남편은 혼인신고만 하고 그냥 같이 살자고 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드레스는 입어봐야지 싶어서 조촐하게라도 결혼식은 하자고 고집을 부렸죠. 게다가 제가 워낙에 가족의 정이 그리웠거든요. 조금 어렵더라도 노력해서 시부모님께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지 뭐예요.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저희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정말 딱 봐도 초라한 행색으로 약속 장소인 식당에 도착하셨고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요. 얘가 우리 집 생활비를 대고 있는데 그건 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아직은 둘 다 어려서 얘 돈 없으면 우린 딱 굶어 죽어요. 그러니 사돈, 나머진 내 아무 말 안 할 테니 그것만은 부탁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말려보려 할머니의 허벅지를 쿡쿡 찔러도 봤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제 손을 뿌리치시고 당신 말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음식을 드시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요. 첫 만남부터 이런 창피를 당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시며 시아버지와 남편 몰래 부르셨어요. 아가씨,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도 우리 아들이 나이도 많고 벌이도 별 볼 일 없어서 뭐라 말할 처지는 안 되지만 이런 처가는 우리도 좀 그러네요. 그러니 아가씨가 우리 애한테 잘 얘기해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죠. 저는 식당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기다릴 남편과 어른들이 계시니 이제 그만 나가야지 하고 나왔는데 할머니가 세면대에서 맹물로 입가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화가 대폭발을 해버렸어요. 어쩜 할머니는 이런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말해?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야가 비싼 밥 먹고 헷가닥 했나? 뭔 소리래? 나 할머니 때문에 결혼도 못하게 생겼어. 할머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 시집가면 돈 끊길까봐? 어디 처녀 귀신이라도 붙었어? 네 결혼 파투 난 걸 왜 할매 탓을 해? 그냥 이럴 바엔 고아였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 아이고 연병하고 자빠졌네. 할머니는 분을 쏟아내는 저를 두고 태연하게 화장실을 나가셨어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없는 저를 보며 상황을 대충 짐작을 했는지 거봐,
그냥 내 말대로 하지. 괜히 이 사단을 만들었어. 저는 남편의 말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눈물이 터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난 자기 외에는 아무랑도 결혼할 생각 없어. 그러니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땀만 먹지 말고 그냥 나랑 살자.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고마워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 뒤 저희는 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를 했고 반지하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저희가 식 없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었고 어머니가 득달같이 남편의 책방으로 찾아와 저를 부르셨어요. 남편한테 4살 아래 먼저 시집간 여동생이 있었는데 가게에 와서 남편한테 선자리를 내밀다가 남편을 통해 이미 저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게 화근이었죠. 책방 앞에 도착해 긴장하며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딱 봐도 화가 잔뜩 나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한 결혼 물을 수도 없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 눈 딱 감고 각오했죠. 아가씨, 아니 저기 내가 분명 그때 알아듣게 말하지 않았나? 시어머니는 차마 저를 며느리라 부르지 못하고 화를 참으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그래도 이 사람한테 잘하고 시부모님께도 잘해서 인정받고 싶어요. 부족한 걸 알면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시어머니는 꾹꾹 누르고 있던 화를 끝에 가선 어쩌지 못하고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제가 하자고 했어요.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떡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다가와서 저를 자기 뒤편에 숨겼어요. 그런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럼 그냥 혼인신고나 하지 말고 살지. 식도 못 올리면서 왜 신고까지 해? 아버지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거 몰라? 시어머니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았어요. 차라리 동거나 하다 깨졌다면 모든 게 비밀로 넘어갔을 텐데 혼인신고까지 하는 바람에 이력이 남아 들킨 거였어요. 내쳤던 아들이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아들이 어디에 사는지 누구랑 함께 지내고 있는지 조회를 해보셨나 봐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죄인인지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만 달았고 남편은 이제 자기 인생 그만 놔두라며 버티고 있고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당시 남편은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환경이 이렇듯 시끌시끌하니 작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았고 저는 저대로 이 꼬인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이 깊어만 갔어요. 그러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바로 손주였죠. 그때 당시 많이들 하던 구닥다리 방법이었지만 그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으니 남편에게 아이부터 갖자고 말했죠. 넉넉한 살림이 아니어서 반지하는 좀 면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껏 임신을 미뤄왔었는데 제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니 남편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는지 그러자고 했어요. 저희는 노력 끝에 이듬해 가을쯤 첫째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내심 남편은 딸을 기대했었지만 저는 아들이어서 더 좋았어요. 저도 저희 할머니 영향을 받았는지 아들이면 시댁에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어요. 손자가 생기니 시아버지께서 마음을 좀 푸셨고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기뻐서 저희 아이가 복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시댁에 가니 남편과 아들은 환영받고 저는 푸대접이었죠. 밥을 먹으러 오라더니 한마디로 저더러 밥하고 치우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달력을 하나 던져주시는데 빽빽히 제사와 집안 대소사가 적혀있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 장손을 낳았으니 이제 네 몫이다. 시아버지는 제게 차갑게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희 아들만 물고 빠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평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제사가 있었고 집안 어른들 생신과 기념일 등을 챙기느라 그날 이후 저는 시댁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나자 저는 둘째를 임신했고 그때는 조금 편의를 봐주는가 싶더니 제가 아이를 낳자 몸조리할 시간도 아깝다는 듯 또다시 집안일로 불려다녀야 했어요. 둘째 아이는 딸이었는데 혹시 딸이어서 그러시는 건가 했지만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상관이겠어요. 제 처지는 달라질 게 없는데. 그렇게 꼬박 9년을 살았습니다. 9년 동안 혼자 집안일을 다 챙기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단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꼬투리 잡기 일쑤였고 시아버지 앞에선 어쩐지 더욱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전 집으로 돌아오면 괜히 남편에게 성질을 부리곤 했어요. 그러던 중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사기였죠. 몸도 쇠약해지신 데다 전이도 연세에 비해 빨라서 정말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미운 정도 정인가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가 글쎄 울고 있더라고요. 살아생전 며느리에게 정 한 번 주시지 않고 떠난 시아버지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땐 왜 그렇게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질게 구셨던 그 모습 하나하나도 정이부터 그리웠는지 살아생전 아버님 모습을 곱씹으며 그렇게 울었나 봐요. 그런 제 모습이 신기했는지 아니면 기특했던 건지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이제 제사는 애들 조부모님하고 내 시아버지 정도만 하자꾸나. 저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 시아버지가 워낙에 자기 집 일이라면 융통성이 없어서 그 많은 제사랑 대소사를 다 챙겼는데 이제 뭐 네 시아버지도 죽고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이 너무 놀랐고 그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내면 다른 어른들께서 뭐라 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고 그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오늘 내 식구 다 데리고 내 집에 가서 자거라. 그리고 별다른 일 없으면 얼굴 보지 말고 지냈으면 좋겠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신 말만 하시고 가시는데 저는 혼자 남아 멍하니 이 상황은 뭘까 생각했어요. 저를 예뻐하지 않으신다는 건 알았지만 보지 말자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웃음만 나왔어요. 그날 이후 저도 악에 받쳐서 시어머니께서 하자시는 대로 했어요. 몸이 기억하는 제사와 대소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른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지냈죠. 물론 시어머니한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든 생각으론 집안 재산에 대해 일절 주시지 않으려고 미리부터 그러셨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애당초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서 별로 억울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3년인가 4년인가 흐른 어느 날 시누이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지 뭐예요. 시어머니한테 치매가 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놀라서 상태가 어떠신 거냐 물었고 건망증이 심해지셨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새언니, 미안한데요. 저는 아이도 이제 수험생이고 남편도 뭐라고 해서 집을 비울 상황이 못 돼요. 그러니 언니한테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저는 시누이의 말을 듣고 기가 찼어요. 자기는 힘드니 치매에 걸린 자기 엄마를 저한테 돌보라고 말하는 시누이가 괘씸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치매라니. TV에서 보면 씻는 거며 먹는 거며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야 하던데 저도 사람인지라 덜컥 겁이 나서 하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말로 딸도 못하는 걸 왜 제가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고민하는 저에게 남편은 당신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 내가 본가에 들어갈게. 이러지 뭐예요. 저는 차마 남편에게 그러라고 하지 못하고 다음날 시댁으로 시어머니를 뵈러 가봤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도우미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셨고 그때까진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으셔서 어머닌 저를 보시곤 대뜸
내가 여기 왜 왔냐고 역정을 내셨어요. 차마 시누이한테 어머님이 치매라는 말을 듣고 왔다는 말은 못하고 요즘 제가 너무 집에 소홀했던 것 같아 한번 와봤다고 대충 얼머부렸죠. 그리고 슬쩍 안방과 화장실 등을 둘러보는데 로션의 뚜껑이 엉뚱하게 닫혀있고 물건들이 다 제멋대로 놓여있더라고요. 평소 깔끔하신 성품이라 매일 쓸고 닦고 정리 하나는 정말 기가 막혔던 분인데 저는 슬쩍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가서 어머님이 좀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시어머니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서 냉장고 안을 보라고 하셨죠. 저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글쎄 냉장고를 장롱으로 생각하셨는지 옷과 이불을 마구 쑤셔 놓았더라고요. 정리하려고 안에 물건을 빼기라도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득달같이 달려와 난동을 부리신대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를 혼자 두는 게 조금 위험해 보인다면서 저에게 가족들과 상의해 결론을 내보라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짐가방을 꾸렸어요. 아무래도 제가 시어머니 곁에 있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짐을 싸는 내내 한편으론 어찌나 화가 나는지 이놈의 팔자는 어떻게 편한 꼴을 못 봐. 투덜대며 시어머니 수발을 들으러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을 두고 말이죠. 그 탓에 저는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정작 내 새끼는 챙기지도 못하고 저를 싫어라 하는 시어머니를 챙겨야 한다니. 그 후 제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밥을 드셨는데도 식사를 안 하셨다고 우기시고 씻자고 하면 저에게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지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대소변 실수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시는데 정말 제가 먼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낮에는 오시니 그나마 조금 괜찮지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밤은 너무나 길고 잔인했어요. 어머님의 기억은 점점 쇠해지셨고 급기야 저를 몰라보시는 지경에 이르렀죠. 어떤 날은 저를 보고 엄마라고 하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셨고 어떤 날은 처음 듣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희 머리끄댕이를 잡으시는데 이젠 정말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쨍그랑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지 뭐예요. 글쎄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그토록 아끼시던 집안의 큰 화분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지 뭡니까.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는 큰 소리로 어머니를 말리며 소리쳤어요. 제가 말리는데도 어찌나 힘이 세신지 그 뒤로 화분 2개를 더 깨시곤 화분 조각에 다치셔서 피까지 보시고서야 끝이 났어요. 나중에 도착한 시누이와 저희 남편이 이 난리통을 고스란히 보게 됐고 상의 끝에 어머니를 치매 노인들을 모시는 요양시설로 옮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돈이 문제였어요. 시설에 맡기는 비용을 가지고 시누이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간 어머니를 모신 제 공도 모르고 오빠니까 비용 대부분을 내라는 시누이 말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 큰 싸움을 벌이게 되었죠. 사실 저희도 남편이 하던 가게를 정리해서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물러날 수 없었는데 순간 그렇게 무뚝뚝하던 저희 남편이 울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자기가 너무 한심해서 화가 났대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가지고 있던 카드 3개를 번갈아 긁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시설로 보내고 저는 조금 편해진 듯 했지만 몸만 편할 뿐 마음은 오히려 전보다 더 불편했어요.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그렇게 화를 내서 마음이 불편한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어쩌고 계실지 신경이 쓰여서 요양시설로 찾아갔어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저희 어머님이 계신 병실로 조용히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색종이에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님은 저를 쓱 한번 쳐다보시곤 다시 그림만 그리셨어요. 뭘 그렇게 그리시나 슬쩍 보니 형태도 알아보기 힘든 무언가를 아주 많이 공들여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 그리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어머님은 저에게 당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시며 우리 며느리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뜻밖의 대답에 전 잠시 당황했어요. 그리곤 이내 이 그림이 어딜 봐서 나라는 걸까 의아해서 다시 물었죠. 며느님이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금방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시는데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구박만 하실 땐 언제고 누가 당신 며느리 못생겼다 하니 화를 내시는 모습에 어쩐지 뭉클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팔자가 꼭 내 팔자같이 불쌍한 애예요. 시집 오기 전엔 제 할머니한테 온갖 구박받고 남들 하는 결혼식도 못 올리고 시집 와선 죽어라 일만 했죠. 정신도 온전치 못하시면서 그런 기억은 어찌나 또렷하신지 저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 사정도 모르시고 어머님은 계속 당신 얘기를 쏟아내셨어요. 그런데 애들 아빠가 워낙에 성질이 고약한 양반이라 고생하는 며느리 잡을까봐 내가 더 모질게 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색깔 고운 종이에 그리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도저히 병실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죠. 몰랐어요. 어머님이 절 위해 일부러 그러셨다는 걸. 전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많이 원망했었고 누구보다 미워했었죠. 어쩌면 시아버지보다 더요. 그런데 그게 다 저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신 행동이었다니. 가슴이 아파 도저히 병실에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 길로 화장실로 달려가 꺽대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요양시설에서 있었던 얘기를 전했고 얼마 뒤 어머님을 본가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저는 기꺼운 마음으로 다시 짐을 싸서 어머님 곁으로 갔고요. 증상은 더 심해져서 몸은 더 고되었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알았기에 그건 그저 육신의 고통일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 어머님께선 잘 드시지도 못하고 기력도 쇠해지셔서 이대로 먼 길 떠나시면 어쩌나 저는 늘 가슴을 졸여야 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한 번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어머님께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쩐지 그게 저에게 하시는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3일 뒤 저희 어머님은 정말 자는 듯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던 마지막 그 모습이 떠올라서 전 오열을 하다 몇 번이나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애미 정도 모르고 컸던 저를 유일하게 불쌍히 여겨주셨던 어머님. 그 진심을 영영 몰랐다면 평생 당신을 미워하며 살았을 저는 어쩌라고 그렇게 표현 한번 않으셨는지. 야속하고 죄송하고 사무치게 그리워서 저는 눈물로 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시울부터 붉어지곤 해요. 정말로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전 그땐 저희 시어머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여느 집 모녀처럼 지지고 볶고 애틋한 정을 나누며 다시 한번 어머님과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족들과 따뜻한 정 나누시면서 행복한 겨울 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